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일부 대형 할인점에서요. 식용유 구매 개수를 한 사람당 1개나 2개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려는 수요를 막으려는 겁니다. 물가 안정이란 이 과제 새 정부 출범했는데요. 어깨가 더욱 무겁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어제 첫 회의를 열었죠. 수석 비서관들, 참모들과 회의인데요. 그 내용입니다. 물가가 제일 문제다. 물가 얘기를 가장 먼저 꺼냈습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어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좀 새로 마련된 곳이죠.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고물가의 경제가 어렵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우려된다. 그러면서 대책을 마련하세요. 이렇게 참모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번엔 한겨레 보시죠. 소상공인 반발에 손실보전 최소 600만 원. 그렇습니다. 이 추경 얘기하고 같이 맞물리는데요. 손실보상금. 그동안 인수위 때 발표된 바는 차등 지급이었는데 그 당시 사실 반발이 많았어요. 그러자 어제 뭔가 방향을 바꿔 결정을 했습니다. 1인당 최소 600만 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서는 겁니다. 좀 더 보죠. 공약 파기 논란이 일자 뒷수습을 했는데요. 370만 명 정도가 대상이고요. 50조가 넘을 듯하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이 계산은 좀 다시 해봐야 되지만 상당히 많은 돈이다. 그리고요. 그럼 재원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초과세수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야당이 된 민주당에서는요. 아니 초과세수가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따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꺼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 이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역시 또 물가 얘기네요. 경유값, 휘발유값. 그런데 경유값이 더 비싸졌습니다. 이거 통상은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14년 만에 가격이 역전이 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죠. 경유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요. 8.3% 올랐습니다. 3월에도 8% 넘었는데 계속 높은 거죠. 8%라는 거는 엄청난 물가입니다. 평균이 이렇게 올랐다는 겁니다. 상승폭은 다소 줄여서 분석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이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뜻은 일부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자,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대만 설명서가 있는데 이 표현을 뺀 겁니다. 그러자 중국, 하나의 중국 원칙 훼손했다. 또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이거 좀 더 지금까지 사실 미국과 중국 험악한데요. 더욱 험악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인 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요, 그 옆에는요, 박창한 장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김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 자리에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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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두 닳도록입니다. 구두가 닳을 정도면 굉장히 많이 뛰어다니거나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참모들을 보고 일을 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첫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 기사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참모가 앉아만 있으면 안 되죠. 구두 닳도록 이방저방 다니세요. 그러니까 지금 새 집무실이 마련이 됐거든요. 대통령 집무실과 그 옆에 참모들 집무실이 같은 층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란히 문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할 수도 있지만 이방저방 다니면서 소통하고 서로 얘기하세요. 그래야 일이 됩니다. 이렇게 당부한 겁니다. 좀 더 보죠.
분야 간 끊임없는 소통. 여기서 분야 간은 이제 수석 비서관들 각각의 담당 분야가 있는데 분야 간 소통 중요하다. 용산에 이사 온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 칸막이 없는 국정 운영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첫 회인데요. 이른바 이제 프리스타일, 자유롭게, 뭐 격식 갖출 거 필요 없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죠. 뭐 이런 내용을 또 강조했어요. 그리고 지정 좌석 없이 복장도 자유롭게, 요식 절차 오늘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첫 출퇴근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출근하면서 기자들 질문도 좀 몇 가지 받고 답변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여러 가지 시간, 여러 가지 장소에서 있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취임사에 통합 얘기가 빠졌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통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입니다.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제 물가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뭐 정권이 교체한다고 해서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고 물가 상승의 그 원인과 그 원인에 따른 그 억제 대책을 고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화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층에 쭉 사무실이 연결돼 있고 해서 이 방 저 방 좀 다니면서 다른 분야에 업무하는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그야말로 정말 구두 밑창에 다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갖고 자기 집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우리 방에도 뭐 격이 없이 좀 수시로 와주시고. 그러니까요. 그 전날, 그러니까 그제죠. 취임사에서 통합 얘기가 빠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아마 그게 조금 신경이 쓰였는지 모르겠어요. 질문을 받고 설명을 좀 뭔가 하는 거죠. 그리고 표현 중에 보면은요, 이 참모들과 회의하면서 우리 방 뭐 이런 표현들을 해요. 어떻게 보면 회의상에서 그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우리 방에 뭐 와서 일을 하세요. 뭐 이런 표현인데 하여튼 뭐 약간 격식과는 상관없는 듯한 그런 표현도 좀 등장을 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확인해 보겠는데요. 이제 출근길.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갖고 계시죠? 자택에서 용산으로 출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기자들이 이거 얼마나 걸릴까 요거 기다렸거든요. 설명이 돼 있습니다. 서초동에서 용산까지 9분 걸린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 9분이요. 이거는요. 보통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이게 서초에서 용산까지 아침에 가시는 분은 글쎄요. 얼마나 걸릴까요? 적어도 30분 이상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빨리 하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니까 길을 다 준비를 하죠. 9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큰 혼잡은 없었다. 이런 설명이죠. 좀 더 보겠습니다. 경찰 70여 명이 구간 통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차는 움직이면요. 멈추면 안 되거든요. 그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다 통제를 한 거죠. 정체가 없었다지만 교통량 그리고 집회 이런 게 향후 변수다. 그리고 관저 리모델링까지 아직 한 달 남아서 계속 이렇게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또 동선을 바꾼다 그래요. 맨 똑같은 거는 경호상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출근 시간 겹치는 시민들 불안은 여전하다. 혹시나 또 이게 뭐 너무 지체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반응도 좀 있었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어제 첫날, 그러니까 제대로 출근해서 제대로 퇴근한 게 어제 첫날이었거든요. 그 영상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기사도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아주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간 이유를 어제 그대로 보여준 거죠. 예, 그 들어갈 때 그 집무실에 들어갈 때 기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헬기 타러 갈 때 항상 기자들이 옆에 따라붙어서 그렇죠. 잔디밭에 걸어가면 중요한 기자들이 거 물어보잖아요. 질문을 던지죠. 그렇죠. 거기 바로. 일본 수상도 그렇고 영국이나 다 선진국들은 다 그런데 예. 우리나라는 수석 보좌관 비서가 수보 회의에서 A4 용지를 들고 있는 근엄한 모습. 거기다가 보좌관들 받아 쓰는 모습. 예. 그래서 적자 생존이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적어야 살아남는다. 언제부터 그런 말이 회자가 됐죠? 저 지난 국정농단 수사 때 그 안종범 수석 노트가 뭐 수십 건이 나왔잖아요. 그 수첩. 다 예. 수사했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도 근엄한 표정으로 읽으면 받아쓰고 소통이 없었죠. 일방통행 위에서 톱다운으로 내려꽂기만 했지. 예. 근데 어제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신선했어요. 예. 하나는 대통령이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으로 얘기했다. 아. 그리고 그 대통령 집무실이 오픈돼 있어가지고 그동안 대통령이 사람 안 만나고 그걸 만나야 수석 정도만 만났는데 일반 비서관도 오픈돼서 만나겠다. 굉장히 열린 공간 아니냐. 뭐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게 좀 더 좀 발전되고 초질관하는 게 중요하죠. 언론은 항상 워치 독입니다. 감시 견이에요. 좋은 거 안 씁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으로 좋은 일만 있겠어요? 나쁜 일도 있고 또 말실수도 나올 그렇겠죠. 거예요. 그러면 나 이제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1층에 출근해서 1층에 도달하면 기자들이 기다리면서 질문을 던지려고 매일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아마 준비를 할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질문 대부분이 좀 불편한 질문 아닐까요? 불편하지 않으면 기사가 안 되죠. 편한 질문은 기사가 안 돼요. 예. 그리고 후속 질문 계속 따라 붙는 그런 질문까지 대답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좀 감당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윤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물가 상승이 제일 중요하다. 방향 잘 잡았어요. 물가 잘못 잡으면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에요. 하지만은 지금 중소 상인들 33조 지원하고 하면은 이게 물가를 오히려 또 올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반대돼요. 예. 그거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여태까지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질문하죠. 여태까지 공무원들은 물가 잡아라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화해가지고 기업체에 전화해가지고 너희들 올리면 가만 안 있을 거야. 국세청 공정위 검찰에서 다 보고 있어. 이래서 물가 잡았어요. 예. 근데 윤 대통령 그렇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고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해서 물가를 잡아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물가 잡는다고 얘기했는데 하나 더 좀 제안을 하면은 청와대 특활비만 해도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181억인가 돼요. 전체 공무원들이 쓰는 게 연간 영수증 없이 쓰는 게 2,400억. 우리 물가 잡으려면 허리띠 졸라매야 되고 우리도 특활비 안 쓰겠다. 영수증 없는 돈 안 쓰겠다. 이런 것부터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 속에 더 다가가야 된다. 저는 어제는 신선하게 받아줬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거는 사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느냐 이겁니다. 과거 정부 보면 잠깐 있다가 그렇지 않은 경우들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저런 모습이 과연 쭉 이어지길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다음은 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좀 질문을 받지 않을까 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다음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참모 인선은 거의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뭐 수석 비서관, 비서관들 다 정해졌는데 비서관 한 분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김성애 종교 다문화 비서관인데요. 사과라며 한 말 동성애도 금연치료처럼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동성애 관련해서 과거 본인이 썼던 표현 이런 게 좀 논란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되니까 다시 사과를 했어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금연치료처럼 바꿀 수 있다. 그러면은 동성애는 치료. 그럼 곧 아픈 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민감할 수도 있는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지금요.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안부 관련 밀린 화대 발언 등 해명. 이것도 논란이 됐죠. 동성애는 질환, 뜻 안 굽혔다. 그리고 이렇게 논란이 되자 비서관 임명 발표 뒤 일부 언론들이 안가품하는 거다. 뭐 이런 또 반응을 또 다시 보였습니다. 계속 논란이 되고 있네요, 지금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말하기조차 민망한 불법, 탈법 제조기 정호영 후보자, 그리고 동성애는 정신병이라 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금을 밀린 화대라고 비하한 김성애 종교 다문화 비서관, 이들이 반지성주의의 대표 주자들입니다. 반지성주의를 비판하려면 이들을 모두 정리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반지성주의로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비판을 피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박장현 교수님, 민주당에서 이 비서관 관련 논란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쓰는 반지성주의와 연결시켜서
이것이 반지성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네요. 네, 어떻게 뭐 보셨습니까?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예. 사실은 김성애 비서관 인사에 대해서 저도 충격을 넘어서 공포스러움마저 느꼈는데요. 오. 일단 뭐 비상식적이다. 그래서 예. 그분이 이제까지 해온 말들이 비상식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굳이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반지성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그랬는데 민주주의가 뭡니까?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토론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질병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예. 그거는 완전히 뭐 그 뭐랄까요 민주주의를 갖다가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위안부 사건 위안부를 갖다가 밀린 화대받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것도 이거는 역사관을 갖다가 진짜 비트는 겁니다. 왜곡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국민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민주주의와 역사관을 갖다가 예.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 대통령 옆에 비서관으로 앉을 수 있는지 그건 굉장히 저는 공포스러움마저 느꼈고 예. 인사의 기준이 뭐냐. 그동안에 뭐 얘기하면서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시절부터 예. 또 후보 시절부터. 자, 그런데 위안부에 대해서 이제까지 많은 국제적인 평가가 그 어떤 일종의 그 성노예, 그렇죠. 강제 성노예. 강제 이런 데 방점이 그렇죠. 있어요. 여기에 강제. 방점이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동성애는 다름과 차이였어요. 이게 예.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아. 근데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한참 벗어나고 국민들의 어떤 인식의 역사관에서도 벗어나고 예. 민주주의에서의 기본인 다름과 차이마저도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옆에 비서관으로 앉을 수 있는지 예. 그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사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이거는 인사 참사 역대 최극 과거에 탁현민 비서관이 여성 차별 논란으로 그렇죠. 과거의 어떤 글 뭐 이런 그렇죠. 게 논란이 됐었죠. 그거 하나 가지고 낙마할 뻔했었습니다. 낙마했었죠 실제로. 그런데 이거는 탁현민 비서관과 비교하면 뭐 100배, 1000배 더 이상의 논란을 불러일으킬까 국민들에게 예. 분노를 불러일으킬 말 아니냐. 그게 평가. 화면으로 논란이 됐던 그 표현과 그대 해명 아까 좀 잠깐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불러오겠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이죠. 다음, 요 동성애 관련 부분이고 다음 가겠습니다. 그 해명까지 같이 들어있는 장면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과거에 이제 이런 표현들, 밀린 화대, 뭐 일종의 뭐 정신병.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한 게 있죠. 지나친 발언, 깨끗하게 사과한다. 요거는 좀 사과를 했어요. 인정했어요. 이건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리고요. 근데 요 부분, 동성애 관련해서는요. 후천적인 것이 다수다. 흡연자가 금연 치료 받듯이 일정한 치료로 바뀔 수 있다. 이걸 치료의 대상으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동성애 관련해서 이거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금 미국 등 서구 사회에 굉장히 진통을 겪는 사안이고 우리도 사실은 이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진통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죠. 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맞아. 저 다음 화면 보겠는데요. 이 대통령실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것까지 확인해 드리죠.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정 비서관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 일단 뭔가 좀 불편한 것 같기도 하죠. 이런 입장 표명은. 자, 김병윤 위원장.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제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급하게 뭔가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던 상황처럼 보입니다만은 적어도 오늘 정도면 대통령실 관계자 혹은 대통령의 책임 있는 인사들로부터 뭔가 입장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가 됐으면. 그리고 다른 문제보다도 위안부 피해 할머님에 관한 과거의 발언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사과 정도로 언급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발언이 아닐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그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약간 일본 이런 쪽에서 뭔가 빌미를 삼을 수도 있는 네.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핵심적인 또 관계자로 예. 볼 수가 있는 상황일 텐데 윤석열 정부의 첫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금 전에 윤영걸 대표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있게 되는 용산으로서의 이전,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그리고 각종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이 비서관 한 명에 관한 문제가 모든 것들을 다 뒤엎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예. 게다가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과거 선거 때
그 선거 운동 과정 행보들을 지켜보게 되면 예. 여러 종교들과 깊은 친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아서 암브로시오라는 세리명을 갖고 있고요. 또 어린 시절에는 미션 스쿨에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도 중요한 예. 관계들을 맺고 있고 또 검사로 재직하면서는 각종 지방을 다니면서 여러 사찰에 있는 예. 절의 이 불교계 인사들과도 굉장히 깊은 교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종교 다문화 비서관에서 오히려 통합과 화합을 위한 좋은 모습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정도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난다면 그 이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좋은 철학들이 뒷전으로 묻히고 안 좋은 뉴스들이 이 비서관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실 전체로 회자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고요. 아마 선거나 캠프 시절에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적도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오늘 정도 상황 속에서 이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 여러 안들을 논의하면서 언론이 가장 깊게 주목받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일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시 한 30분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용산의 집무실을 출근할 시간이거든요. 지금 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뭔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혹시 이와 관련 질문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예, 김상일. 제가 짧게 하나 보태지 않을 수가 없는 게요. 예. 이 위안부 할머님들이 원하는 게 돈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돈에 이걸 돈 얘기를 거기다가 돈 표현을 한 얘기를 거죠. 꺼낸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인격 살인에 준하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들이 원하는 거는 예. 사과 그리고 책임 있는 사과 그리고 본인들의 명예 회복이지 예. 돈이 아닙니다. 이거 뭐 한번 예. 뭐 2차 가해, 3차 가해에 해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청와대 입장에서 특정 비서관에 대해 입장이 뭐 특별하게 없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다시 해석하면 무엇이 될 수 있냐면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비서관 임명했으면 그게 책임 있는 행동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비서관이면 사실 대통령실하고 관계가 직접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도 책임을 안 예. 지겠다. 이런 얘기랑 똑같기 때문에 예.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저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대통령실의 입장을 잘못 얘기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좀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안부 관련된 표현 이거에 대해서 뭐 깨끗이 사과한다. 뭐 사과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사안 자체가 좀 중해 보이고요. 그리고 동성애 관련해서는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다음은 어제 있었던 인사청문회. 뭐 여러 개의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를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사실 이게 여가부 폐지가 공약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근데 어제 청문회가 열렸죠. 김현수 후보자 여가부 폐지 동의한다면서 권한 커져야 모순 발언 아닙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폐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인사청문회를 받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받으니까 답변하기가 정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좀 더 보죠. 윤 정부 공약을 뒤집을 수는 없고 조직 개편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자체가 뭔가 이렇게 두루뭉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적혀 있네요, 여기에. 자, 그럼요. 어제 인사청문회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코미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여전히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나요? 예, 동의합니다.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시면서 그 자리에 왜 있으신가요?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해서 지금 여가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과 기능이나 역할이 여성가족부가 지금 동안 20년 동안 있었는데 왜 그야말로 그 세계 성격차 지수가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100위로 더 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여가부 폐지라는 건요. 여성가족부가 아닙니다. 여당가족부예요. 여당가족부. 지난 여성가족부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눈 감고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지금 저 여권이 됐죠. 국민의힘 등 지금 여권이 됐습니다. 입장이 바뀌었죠. 대선 때 굉장히 많은 비판과 함께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섰는데 폐지하겠다는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상황이 된 거죠. 김상일 평론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글쎄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대선에서 이게 주요 공약이었고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꽤 줬을 만한 공약이라고 저는 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책임 있게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폐지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그 이른바 이제 정부 조직 개편안인데 그게 법사항이라서 민주당에서 반대할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하겠다고 미룬 거거든요. 지금 일단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아. 생각합니다. 왜? 이미 논란이 됐고 예. 그리고 이게 후퇴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많은 질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선되신 대통령께서 뭐 직접 설명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리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예. 이 정도 논란이 됐으면 철저한 준비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줬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예.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게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인수위라든가 뭐 장관 후보로 내정된 다음에 어떤 준비의 과정에서는 도대체 예. 무엇을 했는가 아. 이것을 국민들은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 그리고 그럼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해선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겠다. 요 정도만 지금 나온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기사에서 많은 기사가 오늘 지적을 했는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참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어제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요 표현이에요. 공약은 뒤집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지금 뭐라고 또 얘기하기도 어렵고 없는데 뭐 이런 거죠 지금 상황이 이랬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질문을 받을 만한 사항 두 가지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오늘 다룬 내용들이요. 자 다음 주제 역시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감한 사진, 물음표가 찍혀 있죠. 이 사진 때문에 누군가가 난감했을까요? 일단 사진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가 이거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바로. 자, 이 사진이에요, 이 사진. 이게 그제 저녁에 웨빙 만찬, 호텔에서 웨빙 만찬이 있었는데 누군가요, 이쪽에?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그동안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찬장에서 만났는데 한눈에 봐도 굉장히 뭔가 반갑다는 느낌이 확 들죠, 지금요. 지난 12일 외빈 초청 만찬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인데 여기 눈길을 끄는 거는요, 요 사진이요. 사실 이 외빈 만찬이 초기에만 언론에 발언 정도만 공개되고 그 외에는 언론이 빠진 상태도 비공개로 이루어졌어요. 그 안에서 이 영빈관에서. 그러니까 안에 있는 모습은 대통령실에서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거였거든요. 이 사진 제공은 물론 언론 통해 나왔지만 대통령실 제공입니다. 요겁니다. 다음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좀 더 설명이 있어요. 자, 외빈 초청 만찬에서 대화 나누는 장면인데 굉장히 뭔가 반가운 것 같죠? 근데 이 사진이 지금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민주당 내부에서.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일부가 윤호중 위원장을 비판하고 있어요. 뭡니까 가서 지금. 이겁니다. 지금 반응은. 근데 대통령실 사진 공개예요. 제공이. 그러자 일각에선 아니 이거 사진 의도적으로 공개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뭔가 난감하게 만들려고. 뭐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이 사진이 더욱더 이렇게 얘기가 되고 회자가 된 이유는 윤호중 위원장의 발언 때문이거든요. 과거 발언도 있고요. 가장 최근 발언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건희 씨를 둘러싼 범죄, 비리 의혹들을 규명하는 문제 또한 매우 시급합니다. 조민 씨에게 적용된 관점에서 보면 김건희 씨는 당장 구속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법 정황도 평등하게 다시 수사돼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입장을 어제도 냈어요. 어제도. 그러니까 이 외빈 참석 후에 후가 어제인데 어제도 강력히 뭔가 촉구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냈거든요. 박찬영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이해가는 측면도 있고 예. 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참 곤혹스럽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약간 난감할까요? 이 네. 사진 때문에? 일단 뭐 취임식은 축하하러 가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만찬이니까. 축하죠. 뭐 축하하러 가는 자리에서
웃는 게 뭐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예. 보면은 가가지고 화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웃는 게 자체가 뭐 문제는 아니고. 아무리 사이가 안 좋더라도 저런 자리에서는 웃고 악수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뭐 취임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인데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서 덕담해주고 아무리 싸우던 사이라도 나라가 잘 되려면 정부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다만 예.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저런 사진이 이제 왜 공개됐냐? 하필 저 장면 꼭 저렇게 웃는 사진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뭐 나란히 서 있는 사진도 있을 거고 뭐 악수하는 정도 사진도 그렇죠. 있을 악수하는 테고. 정도의 사진도 있을 텐데 아. 굉장히 그 고도로 의도된 사진 유출 아니냐. 그렇게 좀 해석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악수하고 또 웃고 뭐 또 심각하게 얘기하는 얘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뭐 저는 어떤 사진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 그 중에서 하필 저렇게 환하게 웃고 마치 뭐 굉장히 친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이 사진만 보면은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이 누구인지 모르는 완전한 제3자가 이 사진만 보면 아 굉장히 반가운 사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그렇죠. 해요. 뭐 대통령 영부인과 여당 원내대표가 인사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정도의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사진 하나로 모든 상황을 갖다가 뒤바꿔 버릴 수 있는 그렇죠. 여러 사람 곤란하게 사진의 힘이 있죠. 그렇죠. 사진의 힘이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진의 전후 배경을 다 알고 내용을 본다면은 굉장히 이게 비극적인 요소가 다 있는 사진인데 희극도 있고 비극도 있거든요. 진짜. 하필 이 사진이 공개가 됐다. 그렇죠. 거기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이 수밖에 우연인지 이게 의도인지 모르지만 이게 지금 논란인데 민주당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사진으로 보입니까? 뭐 이제까지 해온 얘기가 있으니까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하는 얘기를 어제 오늘 계속하고 있는데 예. 저렇게 만나서 하하호호 하는 사진이 있으면 말 다르고 행동 다르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라고 유출된 사진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 어떤 배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통령실 제공 우연인지 어떤지 고르다 보니까 가장 뭐 많이 웃는 장면을 고르다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알려졌고요. 다음 화면은 윤호중 위원장 측 해명이 좀 있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외빈 초청 만찬 자리에서 얼굴을 붉히고 있을 수는 없고 뭐 그렇긴 합니다. 내내 웃고 있던 것도 아닌데 그 순간이 포착된 것일 뿐. 그러니까 하고 많은 장면 중에 왜 하필 이것만 공개했냐 또 이런 뜻으로 보이네요 지금.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진? 저는 뭐 재밌고 좋게 봤습니다. 어. 대통령 취임 만찬연 즐거운 자리잖아요. 축하하는 자리.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웃는데 저게 왜 이상하다고 하고 뭐 댓글이 많이 달리고 비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굉장히 좀 강성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엄청난 비난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지금 알려졌어요 지금. 네. 근데 뭐 그건 전 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정치 기자 하다 보면은 예. 카메라 있으면은 막 삿대질하고 싸우다가 카메라 나가면 서로 깔깔거리고 예. 또 술집 가서는 또 어깨 동무하고 여야가 술 먹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그런 게 익숙한데 예. 국민들은 아마 충격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심리적 내전 상태잖아요. 예. 여야가 싸우고 나이로 싸우고 남녀가 싸우고 지역으로 싸우고 다 싸우는데 저렇게 모처럼 저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웃는 모습이 잇몸까지 또 드러났어요. 그냥 웃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활짝 웃는다고 해야 되죠 저거를? 그것도 약간 부끄러운 듯이 또 손으로 살짝 가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진은 재밌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호중 위원장하고 그 집안입니다. 얼마나 가까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윤 씨, 성이. 예. 석자 돌림 바로 위에 삼촌이죠. 중자 돌림이에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삼촌뻘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은 석자 돌림인 거 확실한데 윤호중 위원장도 돌림자를 썼나 모르겠는데 바로 위에가 중자 돌림이에요. 그 밑에가 여자 돌림이고.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진짜 그렇게 뭐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그러니까 건지. 뭐 집안이니까 뭐 반가울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 사진 보고 여야가 앞으로 저렇게 좀 대화 좀 했으면 좋겠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업무 중에 70%를 야당하고 대화하는 데 썼다잖아요. 예. 링컨 대통령도 야당하고 주로 대화했다잖아요. 대통령이 좀 야당하고 많이 만나고 그 사이에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참기름 깨소금 역할을 좀 하는 것도 김건희 여사도 대단하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저렇게 웃게 만드는 그런 능력 갖고 앞으로 여야가 좀 협치도 하고 대화도 하고 우리가 남이가 예.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찬환 교수님하고 윤영걸 전 대표님 반응이 완전히 다른데요. 지금 이 사진 한 장을 놓고요. 그만큼 아까 제목이 있었죠. 굉장히 미묘한 파장을 지금 낳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 한 장이요. 자, 김병민 위원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처음에 이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통령실 제공인데 네. 이거 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었죠. 아까. 대통령실 제공의 의도는 있죠. 왜냐하면 취임식의 자리에서 이렇게 환하게 모두가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진을 담는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한다. 왜냐하면 곤혹스러운 거는 지금 지지층들로부터 여러 비난에 직면하고 있는 일인데요. 윤호중 위원장이 만약 민주당 거대 야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잘하고 있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웃는 모습을 보였다면 아마 지지층들이 크게 반발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5월 10일 취임식이 있기 전날이 무슨 일이었냐면 5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칼을 갈고 한번 제대로 보여주겠다던 민주당 철험의 의원들 김남국 의원, 최강욱 의원 등이 날선 질의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슬랩스틱 코미디도 아니고 뭔가 스스로 내뱉었던 말들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며칠 보여졌거든요. 지났는데도 계속 회자됩니다, 지금.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장면인데 그러다 보니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었던 윤호중 의원이 저 자리에서 화기애애하게 웃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지자들의 마음이 문내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민주당 것 아니냐. 지지자들께서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지금 다 차곡차곡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진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일들 때문에 본인들이 비판받는 일들에 대해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날 김부겸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얘기했다가 웃으면서 뒤로 꺼내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같이 건배를 하지 않습니까? 취임식 날이기 때문에 저 모든 것들이 함께 즐겁게 용인되는 건데 왜 그런 일들 속에서 환하게 웃는 게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됐는지에 대해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사진을 그냥 보고 굉장히 즐거운 자리구나 정도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 이 자체를 좀 고민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아무튼 어제 하루 종일 회자가 됐어요. 이 사진.